일단 코스피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여기 차트 보시는 것처럼 거의 V자 곡선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물론 뭐 공매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은 하방이 조금 단단해지는 거. 기관 참여자들은,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하방은 좀 단단해진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막 급등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약한 편이긴 해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역사상 최고가가 이틀 전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도 굉장히 강한, 다우존스는 한 5% 정도 남았고요. 여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스닥이 역사상 최고가가 아직은 지금 52주 신고가 나오고, 역사상 최고가는 한 13% 정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S&P 500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S&P 500도 한 6% 정도. 그래서 원래는 제가 사실 이 구간에서, 이 5월에서 7월 넘어갈 때 S&P 500 딱 5%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하마스 전쟁 이런 거 터지면서 좀 밀렸죠. 이란 전쟁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왔는데, 좋긴 좋은데 여기가 또 고점 부담이 있잖아요. 전고점 부담이 또 있고, 나스닥은 뚫긴 했어도, 여기를 뚫긴 했어도 이제 또 그 위에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뭐 세린메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바이 노벤버 이런 말의 격언, 주식 격언에 보면 11월에 살아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참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왜냐면 지금 실적 시즌도 끝났고, 일단은 제일 큰 단점은 모멘텀이 없어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의 호재를 느낄 만한, 하다못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라도 됐다면 그게 이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이 또 오려면 한 달 정도 또 남았거든요. 한 달, 한 2주 정도.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뭐 모멘텀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냥 쭉 이어지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이제 예상했었던 수준이니까 한 2,400에서 한 2,500 중반까지. 그러니까 하단을 가장 아래로 본다면은 2,399, 그러니까 그 양봉 시작된, 공매도 때 양봉 시작된 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박스권으로 보고서 대응을 하는데, 제가 왜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드리냐면, 이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가 만약에 박스권이라고 치면요. 네. 10, 지금 여기 2000, 뭐야, 직세 미디어. 박스권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2600이 최고고 2300이 지금 최저인데, 2305 좀 더 이렇게 낮춰보면은 한 2600을 최대로 보고, 여기 아래는 한 2350에서 2400, 여기가 이날이잖아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날이 이날이거든요. 이날에 시가가 2399잖아요. 네. 그래서 2399가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뭐 한 7일, 8일 방송에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그 구간은 지켜주고 있어요. 그 구간은 지켜주고 있고, 이 구간이죠. 2300이고, 상단은 뭐 2550 정도, 그 정도. 어쨌든 그래서 박스권 매매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박스권이잖아요. 이 안에서만 계속 노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2400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400에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되면 그때는 비중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러면 다시 이제 2500으로 향해서 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 코스피의 연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코스피의 연봉을 보면은 지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게 비정상적인 거지, 이 구간 동안에는 거의 지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막 코로나도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어쨌든 겪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2511은 물론 최근에 굉장히 상승한 거는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갭도 많이 띄운 상태고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조금 눈치를 봐야 될 구간이긴 해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금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오늘 막 적극적으로 종가 매수하는 건 저는 별로예요. 근데 다만 엔비디아가 새벽 2시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장초에는 만약에 호실적이 나오면 갭을 띄어서 시작할 수는 있는데 저는 갭 띄어서 그냥 10분 안에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전처럼 또 신고가 돌파하고 또 막 급등하고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그러려면 엔비디아가 엄청난 호실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뭐 챗GPT라고 해도 약간 내가 볼 때는 시장에서 약간 상회한 정도 수준. 근데 반대로 만약에 시장보다 하회로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한 3~4%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은 엔비디아 관련된 주부터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당연히 뭐 시스템 반도체와 HBM 관련된 주가 되겠는데 일단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먼저 볼게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HBM 관련된 주에도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한미반도체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도 조정받고 굉장히 강한 모습. 그래서 제가 항상 연봉이나 월봉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원래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10년 이상 이랬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만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챗GPT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없었으면 절대 이런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2구간 정도죠. 2구간. 2구간이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었잖아요. 그럼 한 2만원서부터 한 4만원, 5만원까지 즐길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과한 거죠. 근데 어쨌든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시가가 11,000원에서 시작해서 61,000원, 6배나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다,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대장주를 사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최근에도 뭐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이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이제 보유하고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이날 팔았으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갭을 좀 띄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2~3%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주밖에 지금 교육을 안 했고, 장점은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것들을 좀 들고 가서 크게 수익을 내신 것처럼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그걸 잡다 보면은 말 그대로 아무리 실적주라고 해도 급락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30%는 조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적주 중에서 많이 말씀드린 심테카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1년 반 동안 그렇게 나는, 손절을 제대로 안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물려갈 수 있는,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갑자기 막 급락하진 않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엔비디아도 만약에 더 상승을 하려면 저는 지금 고점에서 30% 정도 조정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받고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려면 한 내년 한 중순쯤에 그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신고가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칩셋 미디어 상승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얘네가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한 3주 전, 한 달 전쯤에 그때 이제 암홀딩스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ARM이 상장하는 기대감 때문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그다음에 뭐 AD 칩스인가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봤었던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이 다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가온 칩스만 해도 올해 거의 3배 정도 상승하고 이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상장을 한 다음에 첫째 날은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날부터 장대 음봉이 뜨면서 완전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종목들도 다 같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상장의 첫째 날에 시가를 돌파를 했죠, 어제. 그래서 이렇게 시가를 돌파한다는 얘기는 큰 저항 하나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도 위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좋은 차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암홀딩스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 엔비디아는 어저께 또 신고가가 또 나왔거든요. 역사상 최고가. 근데 너무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뭐 삼성전자보다도 무거운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야. 이 정도 대형주가 올해만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아무리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좀 기다렸다 사는 것들도 배워야 된다. 제가 최근에 좀 재미를 본 게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만 해도 저도 아까 막 흥분해서 막 칩셋 미디어를 매매를 하긴 했지만, 그러다 물리면 어떡해. 칩셋 미디어만 해도 역사적 최고가 구간이거든요. 지금 물리면은 뭐 한 6개월 7개월 물려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손절을 못하면은. 그래서
그 HBM 쪽에서는 일단 오늘은 못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칩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아까 그 칩셋 미디어 쪽 한번 가볼게요. 뭐 배터리 이런 거 다 볼 필요도 없고 AI도 띄운 다음에 그냥 밀렸으니까 그 챗GPT CEO 재료 때문에 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밀렸고 보시면 잠깐만요. 칩스 관련된 자료들이 이쪽이거든요. 그 자율주행 제가 테슬라라고 써놨잖아요. 결국에는 얘네가 원래는 칩셋 미디어나 현대오토에버나 강원칩스나 텔레칩스나 이런 애들이 그 자율주행 그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묶어놨는데 올해 이제 같이 상승했었던 이유가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또 얘네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애들이 AI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반도체도 같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메모리나 메모리 이런 쪽이 아니라 그래서 전혀 다른 섹터라서 이제 얘네가 올해 이제 굉장한 급등을 했었던 거고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올해만 지금 보시면은 11,000원에서 4만원까지 최고점은 5배까지 올랐었어요. 가온칩스도. 그래서 가온칩스도 저도 뭐 1,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말했던 종목이고 이게 꺾인 시점이 언제냐면 아까 그 ARM 상장했을 때부터 꺾인 거예요. 그때쯤 이때 때쯤에 상장을 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빠진 거죠. ARM 주가와 함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를 먼저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칩셋 미디어는 무상증자 공시 때문에 권리락 기간이어서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반토막이잖아요. 지금 시총이 보면은 시총이 원래는 5천억대예요. 5천억대. 근데 이게 2,500억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텔레칩스는 똑같이 전혀 그게 부상증자가 없으니까 4,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딱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텔레칩스랑 칩셋 미디어가 자회사 모회사 관계인데 어쨌든 이 정도 사실 움직임이 원래 기본이거든요. 한 5% 6% 정도 올리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 ARM이 그 정도 움직였으니까. 근데 오늘은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어쨌든 얘는 무상증자 때문에 많이 움직인 거다. 그러니까 권리락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권리락이어서 시총이 가벼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료가 발생하면 급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오늘 좀 간과를 한 거예요. 그냥 칩셋 미디어가 최근에 조금 꽤 올랐어요. 그래서 올라서 저도 어저께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7% 띄워서 시작하니까 저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 정도 구간에 들어가서 한 16%에서 6% 정도 하고서 이제 정리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네가 계속 치고 올라가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어쨌든 ARM이 상승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비디아 관련된 주인 아까 HBM 그쪽을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민했던 대로 가온칩스하고 인텍플러스하고 마이크로 컨셉솔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제가 그래서 그 카톡방에다 아까 보냈었잖아요. 이 가온칩 일단 이쪽이 내일 만약 엔비디아가 호실적이 나온다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인텍플러스도 아까 리포트도 나오고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많이 못 올랐어요. 신고가에서부터 한 40% 올랐다가 다 빠졌거든요. 그 현재도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 또 이제 매물대가 잔뜩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리포트가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에서 시작해서 6% 물론 올리긴 올랐죠. 3% 올랐지만 아까 봤었던 칩셋 미디어보다는 훨씬 더 못 올랐고 그 다음에 종목 정보로 봐도 한 4,500억대 그러니까 아까 텔레칩스 정도하고 비슷한 정도 시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500억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마이크로 컨셉솔은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죠. 보시면 엄청난 급등. 이것도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때 많이 추천했었던 왜 이렇게 못 가나 했었어요. 왜냐면 HBM 삼성전자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6%인가 상승한 날이 있었거든요. 네. 그날 마이크로 컨셉솔이 완전히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소형주 중에선 대장주라고 계속 방송에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완전 60% 급등이 나오면서 이번 달에 난리가 난 거죠. 이번 달에만 84% 올랐네요. 그러고 나서 좀 빠진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텔레칩스가 아까 칩셋 미디어가 오늘 왜 급등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
기간에서 시총 시총이 자체가 작아진 거죠. 가벼워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종목 정보에 들어가서 보면은 시총이 마이크로 콘텍솔은 같은 HBM 관련된 주인데 같은 주인데 1069억밖에 안 하죠. 근데 아까 봤었던 인덱플러스는 4천억대예요. 그러니까 종목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재무제표 보고 이러면 끝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게만 봤을 때는 수급도 비슷하다고 보고, 수급은 사실 인텍플러스가 더 낫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기간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크로 콘텍솔은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아까 봤었던 인텍플러스가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보시는 것처럼 기간 순매수가 지금 거의 한 8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텍플러스도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수익은 나요. 이게 수익이 5%냐 10%냐의 문제지 분명히 수익은 날 만한 괜찮은 위치라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고 정배율로 가고 있고, 다른 것보다 일단 몬도를 났고 그것도 큰 장점이죠. 근데 그래도 종가 매수 종목을 전 선정하라면 이제 마이크로 콘텍솔을 선정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공유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그거를 제가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사실은 다 장점이 있어요. 인텍플러스도 실적 주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정을 했으니까 재무제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이크로 콘텍솔은 2020년도에 매출액이 일단은 아까 1000억대라고 말씀드렸었죠. 1000억대고 393억 원, 600억, 6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7, 79, 79. 2022년도까지는 더디게 성장을 했고, 2023년도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수용주여서 안 나왔는데 보면은 2023이 140, 여기서부터 봐야겠네. 140억, 160억. 그럼 이거 하면은 매출액이 일단은 300억이고 순이익이 한 30억 정도 되겠네요. 그거를 곱하기를 해보면 300억이 곱하기 2 하면 한 600억 정도. 매출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매출액은 600억대, 순이익도 크게. 근데 이번에 그 뉴스에서 그게 나왔는데, 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날 급등을 한 건데, 이날이 상한가 나온 날이 11월 15일에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월 15일에. 여기 보면은 3분기 후실적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11월 15일 그 상한가 간 날에 3분기 뛰어난 실적이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은 5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아까 그럼 다시 글로 가볼게요. 지금 3분기에만 53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3분기에만. 그러면은 재무제표에 다시 들어가 보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전체 통틀어서 79억인데 이거는 3분기에만 59억이니까 최소한 뭐 100억 좀 넘겠죠? 뭐 한 120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서 2023년도 통계를 내보면은 한 그래도 한 50% 이상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고,
제가 이거 나왔을 때, 이날 갭 상한가 나왔을 때 완전히 점 상한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게 봤었던 거는 제가 그때 똑같이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개미가 탈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거의 한 30% 더 오른 거니까. 근데 그게 코스메카 코리아 차트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그때 자신 있게 말을 했던 거고, 상한가 나온 이후에. 근데 얘는 더 했어요. 그냥 점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아무도 탈 수 없었어. 이건 진짜 스마트머니 세력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점 상한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계속 올랐죠. 그래서 상한가 나왔을 때 가격이, 상한가 종가가 12,800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3배가 더 오른 거예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근데 물론 제가 3배까지 오르는 걸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이날은 아무도 못 탔으니까. 근데 얘네가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개미한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간에 태울 수밖에 없다. 계속 올리는 척하면서 태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떨어지면 누가 타겠어요?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미들이 잔뜩 타게 한 다음에 뭐 이럴 때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약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3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이 나오거나, 그러고 나서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크게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대량 음봉 2개 막 연속으로 띄우고, 그래도 또 횡보하다 또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패턴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마이크로 컨셉솔도 같은 이유로 저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상한가 나오면 너무 고점이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추세 매매를 좋아하는 편이고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데, 눌림목 매매, 돌파 매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돌파 매매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돌파 매매 핵심은 일단 정배열, 강한 정배열 추세고, 그 중에서 저만이 하는, 왜냐면 다른 책을 제가 안 봐서 이런 얘기가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한가 종가 안 깨진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시세가 굉장히 강한 것들. 왜냐면 상한가 종목들만 따로 몇백 종목을 비교해보면 하루에도 한 5개씩 나오니까, 그러면은 사실 한 달만 해도 100개거든요, 상한가 종목이 거의. 그럼 그 종목들 다 비교를 해보니까 상한가 종가 안 깨고서 그 위에서만 올라가는 것들이 훨씬 강하고요. 반대로 무너지는 것들은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한가 종가를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눌림목은 다시 올라가야지 눌림목이지, 그게 안 올라가면 눌림목이 아니죠. 그냥 날아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상한가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좀 좋게 봤던 거고, 오늘 일단 조금 제가 걱정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이 단기 예고 과열인데, 상거래일 단일가 매매인데 좀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해서 만약에 공시가 뜨면은 한 5시 정도에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토론방 들어가 보니까 토론방에서는 단기 가열 안 될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얘네들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얘기하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도 일단은 뛰었다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보면 4%, 4.9%까지 올렸다가 내렸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단기 가열 당연히 안 하면은, 일단은 내일 엔디비아 후실적 나오면 얘도 당연히 변동성을 최소한 5, 6% 정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날이 17일이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도 보면은 1%에서 시작해서 14%, 그 다음에 월요일 어제죠, 0%에서 시작해서 7%, 오늘도 1% 시작해서 4%. 그러니까 그만큼 윗꼬리를 달아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근데 사실은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는 한 먹기 힘들고 자동 매매를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큰 욕심 안 부리고 한 뭐 3, 4% 이내 정도로 내가 산 가격 시가에서 뭐 매도를 위로 걸어놓으면은 뭐 체결되는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좀 급등을 하는 거니까. 오늘 분봉을 봐도 알 수 있죠. 분봉을 봐도 장초에만 급등을 했다가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려고 하고, 일단은 좀 얘기를 좀, 저도 마이크로 컨셉솔은 안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인텔플럭스를 아까 한 300만원 정도 사서 아까 한번 팔았어요. 팔고서 눌렸을 때 한번 다시 사서, 왜냐면 걔는 더디게 가긴 할 거예요.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일단 하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엔디비아 호실적이 나왔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엔디비아가 실적 미만이면은 얘네들도 내일 5, 6% 이상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알고서 해야 되는, 특히나 마이크로 컨셉솔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급등주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스러운 위치긴 하죠. 네. 그래서 그래도 얘는 그나마 시총이 작은 기술 기반의 뭐 HBM 관련된 주니까 저는
물려도 실적 주고 물려도 기술 기반 주니까 뭐 다른 테마주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탈출은 할 수 있는. 그리고 HBM은 내년에도 계속 화제가 될 것들이니까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만 지금 시외가 기간이거든요. 시외가 27분 동시효과 시간인데 조금만 사볼게요. 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더 빠졌네요. 동시효과에서는 오히려 약간 올랐구나. 0.84. 이 동시효과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동시효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한 주라도 꼭 거래를 해봐야 돼요. 안 그래야지 구조를 알아요. 동시효과는 일반 거래하고 다르잖아요. 10분마다 체결이 되는 방식이고 아까 말한 단일가 거래는 30분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체결 안 해보면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저는 진짜 사고 싶다 이 종목을 그럼 무조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해요. 그럼 체결은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보면은 12950 막 이러잖아요. 1295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애매하게 걸면은 체결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뛰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한 29분 네이버 시간 보다가 한 29분 55초 정도에 그것도 약간 눈치 싸움이에요. 왜냐면 저도 하면 1000만원씩 하니까 제가 1000만원 이으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왜냐면 1000만원을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런 소형주에서는. 1000억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는 사봤는데 한 600만원 책을 있을 거면 시간에 장원 시간에 시간을 봐야겠다. 29분 19초니까 제가 55초에 해야겠다. 55초. 여기 보면 장호 시간에 있고 뭐 시간의 단일가 있고 그러잖아요. 시간의 단일가는 이따가 4시 10분 이후에. 이건 장호 시간이니까. 아닌가? 장호 시간은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장호 시간이 맞겠죠? 저도 이걸 안 해봐가지고. 갑자기 헷갈리네. 체결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또 4시 10분에 보면서 상황 봐가면서 오히려 그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굳이 막 이렇게 막 욕심내서 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것보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막 시세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장호 시간이가 아니네요. 잘됐다. 어차피 기다렸다 4시 10분 해야겠다. 급하게 할 건 없어서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그럼 수급 동향을 볼게요. 3시 30분 종료가 됐으니까 수급 동향이 나오죠. 오늘은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로 좀 꽤 들어왔네요. 외국인이 들어왔고 아까 분봉으로 봐도 약간 띄우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한 0.7% 정도 바닥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시외가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샀었으면 한 0.5% 정도는 수익이 나는 상황인 거죠. 아까 1.몇 %였다가 지금 올리면서 마무리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인텍플러스는 수급 동향을 한번 보면은 얘는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급은 확실히 인텍플러스가 더 좋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가온칩스하고 칩셋미디어 사례 본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이 주식에서는 그래서 제가 시수 제재차잖아요. 시장은 일단 좋은 상황이니까 횡보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급은 결국엔 거래 대금이니까 인텍플러스가 오늘 얼마나 터졌나 보면은 거래 금액이 보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50억 인텍플러스는 오늘 150억 터졌고 마이크로 푼셋속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20억인가요? 150억하고 120억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왜냐면 얘도 어쨌든 지금 한 3, 4일 정도는 거래량이 많이 줄긴 했잖아요.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이때죠. 이날이 상한가 다음날 이날은 다들 달라붙었으니까 이날은 거래량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820만 주 터졌으면은 820만 주는 얼마야? 8
802 얼마리다. 이날은 1000억 이상 터졌네요. 1000억. 지금 보시면 거래 금액 뜨잖아요. 여기에 제가 지금 클릭하고 있으면 뜨잖아요. 1007억 1007억인가 떠졌네. 1007억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기준을 말씀드린 게 그래도 큰 수급이 들어온 거는 1000억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 물론 시총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뭐 시총이 뭐 한 5조짜리다 그럼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터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뭐 1000억 소형주 정도 한 3,300억 원 이하의 소형주 정도에서는 우리가 보통 매매하는 게 소형주나 아니면 한 1조 정도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를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럼 정규 거래가 그래도 한 1000억 이상 터졌으면은 그래도 오늘은 좀 거래가 꽤 많이 됐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비해서 인텍플러스는 최근에 그 거래가 큰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예전에 뭐 이럴 때가 좀 거래가 많이 됐네요. 이때도 그래도 500억대 1000억대는 거의 안 터진 것 같아요. 한 뭐 이 정도? 최초로 상승했을 때 이 정도? 이 정도는 이때도 470억대.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거래 금액이 작은 거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어느 정도 좀 사놨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수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막 주목받고 수급이 많이 몰리고 뭐 상승률 몇 위 안에 들고 막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한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더 성향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저는 마이크 들으시고 제 성향으로는요 인텍플러스가 저한테는 훨씬 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칩스 앤 미디어 사례를 봤을 때 네. 마이크로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분할 매수 개념으로 이제 조금씩 사서 들어가는 거는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저도 아까 보니까 양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굳이 선택한다면 인텍플러스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희님은요? 저는 저는 마이크로 컨텍솔이 더 정배열에 가깝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텍솔로 선택했습니다. 역시 차트를 말씀하시네요. 정배열 얘기를 하시고 맞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여서 그러면은 그냥 저는 사실 눌림목 매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눌림목 매매 보통 기준은 뭐냐면 11선이에요. 11선. 지금 보면은 11선이 주황색이죠. 근데 11선 굉장히 아래쪽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11선이잖아요. 11선. 보통은 5일선으로 눌림목을 보진 않고요. 5일선 깨고 내려가서 11선 정도 지지하고 올라오는 걸 보통 눌림목 매매로 많이 가장 베이직한 기준인데 얘는 11선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남았어요. 상한가도 심지어 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단기 급등 상태. 그러면 아까 우리 봤었던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얘도 상한가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나? 얘도 보면은 이런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달이 넘잖아요. 그럼 마이크로 컨셉솔도 이런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막 바로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럴 거면은 한번 아예 진짜 만약에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면 더 치고 올라가서 그냥 단일가 거래가 되죠. 그런 걸 뭐 세력들은 단일가 거래 하고서 올리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근데 드물긴 해요. 보통은 그렇게 단일가 거래하면은 그냥 시세가 꺾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기간은 이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급등할 때 사는 것보단 그건 그냥 단타형이고 하루짜리고 이럴 때, 그다음에 이럴 때, 그다음에 이럴 때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횡보하는 구간. 이게 말 그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지 구간이잖아요. 지지 구간.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 가잖아요. 바닥 치고 그러면 이게 바닥이 벌써 대략 따져 우리가 뭐 쌍바닥 뭐 이런 얘기를 외바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략으로 봐도 바닥이 3-4개 정도 생긴 거니까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 한번 그럼 저는 무조건 손절이에요. 바닥이 깨진 거기 때문에 지지가 깨진 거라서. 그래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잘 만들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덴티움도 그렇고 덴티움도 바닥에서 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가 한 2주 정도 만들어가고 있다가 이게 돌파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 15% 정도 급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었던 게 두산 로보틱스.
물론 뭐 신규 상장주고 뭐 이런 업종도 다르고 아예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눈에는 거의 똑같이 보여요. 이 정도 흐름이. 왜냐면 이때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횡보하고 그러면서도 위에는 못 치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약간 버텨주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치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어제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럴 때 사면은 모험이에요, 모험. 그거는. 왜냐면 깨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차트쟁이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진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 고점들, 여기 다 하나하나 고점이잖아요. 이 단기 고점들을 돌파한 걸 보고, 여기는 좀 더 신뢰가 할 수 있는 차트죠. 왜냐면 여기 일단 돌파를 했는데 장대 양봉이 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도 또 여기가 꼬리로, 윗꼬리로 지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급등,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이거 또 뭐 하나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급등한 게 뭐였죠? 아까 제가 그 단톡방에서 칩셋 미디어요? 아니 그 똑같은 사례라고 말했던 게 두산 로보틱스하고 덴티움하고 또 아까 뭐 하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대화에 제가 아까 뭐 세 개 또 연달아서 얘기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알체라. 아, 알체라. 맞아요, 알체라. 제가 알체라도 좋게 보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 정도 고점이잖아요. 이 정도 고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돌파를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사실 장중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중에는 돌파를 성공했었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공유했었는데, 사실 저 종가는 또 밀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 이날 11월 7일에 시가가 8640이잖아요. 그래서 8640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죠. 일단 3일만 비교를 해보면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추세가 점점점 바닥에 올라가고 있죠. 이날의 종가가 8050, 근데 어제의 종가는 8520, 오늘의 종가는 8620. 매일매일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세는 저점이 높아지는 거하고 고점이 높아지는 게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저는 저점 높아지는 바닥을 형성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게 지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차트 중에서는 알체라를 제일 좋게 봐요. 일단은.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AI는 다 실적이 형편없는데 그나마 기술특례 기업이고, 얘네가 원래 떴던 이유가 틱톡이었나? 그 무슨 할 때 동작인식 기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참 초반에 좀 상장했을 때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실적 형편없으니까 급락을 했고, 뭐 CEO도 한번 바뀌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 CEO가 원래 공동 창업자였다가 이제 한 명 줄어들고. 근데 어쨌든 보면은 지금 7월 달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상한가 나오고 눌러주고 또 상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끼를 가진 종목이니까 저는 더 좋아해요. 알체라가 만약에 이런 게 전혀 없고 지금 상장한 지가 그래도 한 3년, 2년째, 21, 22, 23, 3년째인데 한 번도 상한가가 안 나왔으면 되게 재미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 안 볼 것 같은데, 최근에 급등했었던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갭을 띄운 구간에 매물대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갭을 띄운 구간이 10,000원대 정도 되잖아요. 10,000원대. 그러니까 물론 이 종목이 10,000원대까지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이 갭을 띄운 구간이 보면은 11,100원이잖아요. 11,100원. 이 11,100원까지 도달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너무 재미가 없으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가 10,000원까지 올라온지 확인하고 10,000원 돌파하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10,000원부터 무려 12,000원까지가 하나도 매물대가 없어요. 굉장히 갭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다는 건 잘못됐지만 어쨌든 매물대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갭이 크게 띄웠었던, 급락이 나왔었던 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으려면 천천히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 타고 해서 가득해야 되는데 공간이 아예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왜 우리가 갭 메꾸고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갭을 메꿔야 돼요, 그러면 알체라는. 그래서 저도 알체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조금 샀고 오늘도 조금 샀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기술 기반이긴 한데 그렇다고 실적이 찍힌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분명 얘도 어떻게 보면 AI 테마로 움직이는 건데, 제가 공매도 다음날 방송했을 때 분명히 반도체 수급,
배터리 수급이 반도체하고 AI로 간다고 했잖아요. AI의 일정들이 올해 많아요. 하반기에. 그런데 또 심지어 어제 또 일정이 생겼잖아요. 재료, 큰 재료가 생겼잖아요. 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챗GPT CEO가 오픈 AI에서 잘린 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재료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면 AI 재료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오늘 뭐 이런 급등들이 좀 나온 건데 거기에 비해서 AI 관련된 주들이 오늘은 갭만 띄우고서 한두 종목만 올라가고 다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얘가 치고 올라갔으면 우리가 못 샀을 텐데 AI 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쪽이잖아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얘는 무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좀 패턴이 다른 애들이랑 다르고 그냥 일반적인 애들은 뭐 이런 애들 한번 급등했었다가 7, 8월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지금 천천히 바닥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폴라루스 오피스도 저는 좋게 봐요. 왜냐면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어서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저항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준대로라고 하면 상한가 지금 재돌파잖아요. 재돌파하고 오늘도 지지를 했죠. 어제 재돌파했잖아요. 상한가를.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폴라루스 오피스를 아침에 살까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일단 신용이 안 되고 저는 증백자리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또 아침부터 좀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우리가 항상 시초가 돌파하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침에 막 분초를 다퉈서 시초가에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한 2, 3분은 기다리거든요. 근데 보면은 바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샀으면은 얘 오늘 거의 한 4% 손해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1분 되면 딱 이거 하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사냐면 당연히 이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거를 돌파하면 사는 거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초가 돌파 매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초가를 꼭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사야 돼요. 확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야 내가 너무 봤던 종목인데 하락할수록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일 또 빠져요. 더 빠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단타 매매, 당일 단타 매매 하실 분들은 시초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무조건 사야 된다. 빅플라이 소프트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 강했었던 AI 관련된 주고 그래서 얘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횡보 중. 근데 얘만 해도 두 번째 종가를 깼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약하다고 봐요. 우리 그날 얘기했었던 종목이잖아요. 여긴가 목요일반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그 종가 선정 때문에 한번 얘기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도 상한가는 안 나왔지만 장대 양봉의 종가를 깼기 때문에 저는 약하게 봐요. 근데 만약에 사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재돌파할 때 사겠죠.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재돌파 확인하고 나서 지지 받고. 근데 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빅플라이 소프트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뭐 저도 마음의 AI도 계속 좋게 보고 얘도 계속 저점을 높여가잖아요. 지금 시세가 오늘도 갭 띄우고서 밀리긴 했어도 어제 종가보다 또 높죠. 지금 거의 한 4일 연속으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 굉장히 강한 상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끼가 굉장히 있는 종목. 이날도 상한가 나왔잖아요. 7월, 8월 달에. 그러니까 그래서 알체라랑 사실 마음의 AI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비슷해요, 차트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매물대 소화 구간 지지를 잘 하면서 저점을 좀씩 높여가는 구간.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면은 그래도 뭐 한 36,000원이나 이 정도 지금 매물대 있는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그 11월 그때 11월 7일 방송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방송했었을 때 얘기가 화요일날 방송이 이제 어쨌든 AI 섹터, 이 지금 AI 섹터하고 그 반도체 HBM 그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11월 달에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정규 순위만 한번 보면서 장을 한번 오늘 장 어땠나 한번 볼게요. 오늘 에코 프로머티 이런 애들 그러니까 에코 프로머티는 저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일단 저는 그 신규 상장 종목을 안 좋아하고 그리고 또 배터리를 또 안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예 관심 없는데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언제 만약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되냐면 상한가 종가가 깨지면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도 보면은 96
9500이잖아요. 96500. 이게 내일 종가 기준으로, 장중 말고요. 내일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도 급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말 그대로 시세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런 거 있어.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일생에서 뭐 상한가, 갭상한가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특히 무상증자 정보 막 권리락을 5분의 1로 막 하고 막 이런 5주 주고 막 이런 종목들은 엄청 시총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럼 6분의 1 토막 나는 거거든요. 만약 1000억짜리가 5주 주는 무상증자가 나오면은 1000억짜리가 거의 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50억 정도. 엄청나게 가벼운 종목이 되니까 상한가 막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3-4번씩.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쨌든 상한가 종가를 깨면 나는 무조건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가로서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 장중에 깨져도 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봐요. 장중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안 깨졌잖아요. 시가가 일단은 13%에서 시작했고, 근데 만약에 얘가 장중에 여기를 깼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봐요.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종가를 만약에 장중에, 그러니까 상한가 종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한가 종가가 지금 74300이잖아요. 74300을 깨는지 안 깨는지만 보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보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뭐 중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들어가도 이거를 깨지면은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다. 뭐 내일이 끝이 아니겠어요? 더 갈 수는 없고 내일도 엄청 흔들어 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일이 일단 끝일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얘네한테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에코프로, 그러니까 두산 보면 잘 알죠.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 막 급등하고 나니까 두산 마탱이 갔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차트가 좋죠. 근데 모회사인 두산은 박살났어요. 이렇게 됐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거고 급락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도 더 빠져야 돼요. 왜냐면 에코가 머티리얼즈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지분관계인 에코 머티리얼즈가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한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기대감 끝나면 끝이에요. 그걸. 아무리 아래에 있는 자회사가 잘 돼도. 그래서 두산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한테는 점점 안 좋다. 지금 이게 잘 되는 게. 그래서 얘가 주가 하나 못 가잖아요 지금. 일단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또 눈에 띄는 거는 뭐 위니아 에이드 이런 건 완전히 잡주라서 관심도 안 갖고, 칩셋미디가 결국엔 상한가 못 가네요. 저는 아까 혹시 상한가 가려나 해가지고 한 22%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5%에 마무리하고서 전 아예 나왔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안 들어가길 잘했네요. 왜냐면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면은 오히려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나머지는 오늘 교육 관련된 주들도 급등은 했는데 다 밀렸어요. 그래서 비상교육, 무슨 애니능률, YBM 다 윗꼬리 한 10%씩 달렸는데, 보통이면 강세 섹터면은 제가 윗꼬리 달린 걸 종가 매수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육주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일단은 시총들이 좀 무거운 편이고요. 무거운 종목들이 좀 많고, 저는 주도주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도 뭐 유전자 가위 이런 건 좀 신선하잖아요. 재료 자체가 신선하고 시총도 가볍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윗골이 크게 달려도 뭐 들어갈 만한데, 교육주들은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 배당 정도 주는 종목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왜냐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게 얘네가 막 무슨 신기술을 마련하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유전자 가위나 이런 것들은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기대감이란 게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아까 교육주 그냥 YBM만 한 2% 단타하고서 마무리했고, 관심 없어요. 교육주는. 여기 있는 거 다 별로예요. 메가MD 이런 거 다 교육주잖아요. 그러면은 종목 흑배벅대 엄청 가벼우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차트 보시면은 아직도 엄청나게 급락한 거예요. 이게 이때가 대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21년도, 22년도 막 이럴 때. 근데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하락했는데 잠깐 총선 때문에 반짝 오른 것 뿐이지, 이게 막 추세를 뚫고 무슨 4,000원 가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또 오늘마저도 밀렸으니까, 오늘 사실 가려면 오늘 갔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밀렸으니까 굉장히 약한 섹터다. 그래서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섹터고, 아까 그 유전자 가이주가 오늘 반등은 나오긴 했더라고요. 툴젠이 일단은 대장주고, 툴젠은 너무 잘 버티고 있죠. 지금 상한가 종가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조건 대장주 매수해야 된다.
심지어 얘가 지금 투자 위험 예고거든요. 투자 위험 예고인데도 상한가 종목 한 번도 안 깨고 상한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인트론 바이오가 엊그저께 우리가 했었던 그 종목이잖아요. 인트론 바이오도 근데 인트론 바이오가 아예 지금 패턴도 다르고 물론 오늘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약 큰 수익을 냈었겠지만 저는 왜 이때 이미 별로예요. 상한가도 일단 한 번도 안 나왔고 MZ는 그래도 시간의 상한가라도 나왔었는데 인트로 얘는 그날 상한가 못 갔잖아요. 결국에는 그날 우리 같은 날이었나요? 화요일 날? 저희 아닐 것 아니요. 같은데. 그 목요일 날 아니었나 보다. 그때 우리 장중에 매매했었거든요. 인트론 바이오가 그때 그 매매방에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초가 매매. 저희 월요일 날 종목인가 그랬을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종목. 금요일 아니죠. 목요일인가 금요일 종목이었어요. 하여튼 인트론 바이오. 여기 보면은 11월 17일 금요일에 장전 종목이었는 인트론 바이오. 근데 어쨌든 뭐 상한가도 안 나오고 좀 약해서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그래도 물린 분은 없었겠다 정도. 이날 물린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매방에서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니까 누군가는 또 이때 제대로 못 팔고서 이날 저는 이제 팔고 나왔는데 17일 날 못 팔았었으면 또 한 이틀 또 하락한 거니까 물렸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탈출했겠네. 저는 그때 2주 아직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 아까 한 14%인가 그때 마무리했어요. 2주니까. 일단은 오늘은 뭐 이 정도.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 컨센솔은 이제 결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수급도 뭐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텍 플러스는 제가 언제 많이 말씀했었냐면 이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가 이날이니까 이날이 시가가 32800이잖아요. 그래서 32800 돌파하기 한 이 정도쯤에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만원대 초반대쯤에 이때 32800 돌파하면 이제 급등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지금 단 우리가 매매방을 한번 바꾼 거라서 옛날 가범이 그대로. 그러면 현재는 그 이슈가 되는 혹시 매매한 것들 중에서는 아까 그 말씀하신 인텍플러스하고 네. 그 잠시만요. S 뭐였죠? 그것도 HBM 그거죠? 잠시만요. STI인가요? 네, STI예요. STI도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라서 전 좋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가인 27533을 최근에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 나왔고 이것도 이제 매매방에서 역사적 신고가 나오면 이제 급등 나온다고. 올해 그래도 뭐 다른 거에 비하면 되게 못 오른 거라서 이제 막 한 177%니까 그러면 이제 2배 조금 더 넘게 오른 거라 한 3배 올랐네요. 3배 올해. 그 다른 종목에 비하면 이것도 그때 증거사 리포트 나오면서부터 좀 급등이 시작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지를 계속 하는 구간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한번 돌파 시도했는데 그러고 난 밀리고 재돌파 시도하니까 이제 여기 고점 돌파하니까 이제 4~5% 정도 더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간 때는 어느 정도 좀 믿고서 갈 수는 있죠. 왜냐면 여기 저점이 안 깨진 상태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대신에 막 이런 데서 사는 걸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데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박스권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박스권은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2,500이 아니라 2,400이랑 가까워질 때 우리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급락해서 좀 모아가는, 바닥에서 조금 지지 않게 되는 거 보면서 모아가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얘는 막 테마주처럼 급등주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모아가다가 그래도 한 그 구간 돌파해서 한번 15% 20% 수익 나면 좀 파는. 33,000. 그럼 지금 그 매매, 그 100만 원 매매 중에서 혹시 뭐 이슈가 있는 종목 있으세요? 탑머티리얼 좀 봐주세요. 탑마트리얼즈. 탑마트리얼즈도 저는 좋게 보거든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다른 배터리 장비주들이 다 맛이 갔는데 얘는 그나마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다른 거랑 비교해 볼까요? 하나기술하고 윤성 FNC가 대표적인 배터리 장비주인데 얘는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그리고 윤성 완전 맛이 간 데 비해서 역벽이고, 근데 거기에서 혼자만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죠. 같은 반도체 배터리 장비인데. 그리고 우리 기준대로 상한가 종가 한 번도 안 깼죠. 그 대신에 배터리에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못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12월 6일 날도 2%에서 시작해서 7%에서 마무리해서 이날이 이제 그 공매도 난리 난 날이었잖아요. 배터리들 다 난리 난 날이었는데도 크게 못 가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 게 이 안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구간은 여기라고 봐요. 상한가 종가 64600을 깨면은, 그럼 그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내일이 어떻게 보면 좀 변곡점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엔디비아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엔디비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할 그 차트는 아니고, 그냥 오늘도 한 11선 11선 정도 지지한 정도? 11선 약간 깼나? 약간 깬 것 같은데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뭐 21선을 깨거나 아니면은 뭐 엔디비아가 좀 악재가 발생했다 이런 당연히 정리해야죠. 대장주를 선택한 건 전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얘가 좀 많이 오른 상태다. 좀 과도하게 오른 상태다. 그거 정도만,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테마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없어서, 그래서 무조건 저는 테마주건 실적주건 무조건 대장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일단 이거는 마치고 그다음에 따로 우리 따로 얘기해요. 아까 금방.